네, 중요한 국제뉴스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벨 두로프 이 텔레그램 CEO에 대한 이야기 며칠 전에 전해주셨었는데 기소가 됐군요. 그 프랑스 당국에 의해서 기소가 됐는데 이른바 예비 기소입니다. 이게 보니까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건데 확실한 증거는 확보를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지금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그동안에 쭉 이렇게 이제 감시를 해왔고 특히 이제 이번 건이 주목되는 게 이런 그 플랫폼 회사가 무슨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 회사가 벌금을 그동안에 받아왔는데 이제는 경영자 개인에게도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뭐 뉴스 못 들으신 분들 아니면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된 건지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주실까요? 그러니까 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그 컨텐츠 같은 게 유통되도록 그렇게 공모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거래 같은 것도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 차단하지 않고 여기에도 가담한 것 같다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프랑스 수사 당국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괘씸죄도 적용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 이유들로 예비 기소가 됐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뭐 출석도 계속 해야 되고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까? 일단 우리 돈으로 한 74억 원 정도 보석금 내고 풀려났고요. 그 대신 한 주에 2번씩 프랑스 경찰서에 출두하는 조건이고 출국도 금지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빅테크들이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외신 보도를 보면요, 그래도 이번 그 텔레그램 케이스는 굉장히 예외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통신품위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면책 조항이 있어서 회사가 설사 벌금을 부과하고 하더라도 CEO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존재해 왔고 그 텔레그램이라든가 여기 빼고 대부분의 뭐 메타라든가 이런 구글 같은 데는 당국이 수사를 하면 협조를 해왔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표현자를 내세워가지고 강하게 저항을 해왔죠. 그러니까 이 드롭하고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타깃이 머스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네. 지금 뭐 국내에서도 딥페이크로 인해서 심각하죠.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국제적인 뉴스들도 상당히 주목이 좀 됩니다. 그런데 두로프는 좀 다른 혐의도 받고 있다고요? 그 부인이 또 제소를 해가지고 그 아들을 학대한 그런 혐의로도 그 제소가 된 모양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그 아동 안전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이 플랫폼상에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자기 플랫폼에 이렇게 유통된 것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의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온라인 안전법을 지난해 제정을 했습니다. 미국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하지만 아동 성학대 같은 일부 그 케이스는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진 개개인을 직접 겨냥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그런 지적도 옛날에 그 트위터 경영진도 얘기를 했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기업들이 자기들 그 어떤 불법 케이스가 이렇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 CEO를 좀 이렇게 그 제재 대상에서 빼는데 상당히 공을 들여왔다는 겁니다. 한 예로 그 메타, 여기는 이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모기업인데 얼마 전에 미국 뉴멕시코주 검찰이 이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여기서 마크 저커버거를 명단에서 빼려고 상당히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 후문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나오고 있는 이 법이 통신품위법 CDA 230조 뭐 이 얘기가 지속적으로 그렇죠. 거기 이제 있네요.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두로프 건은 예외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머스크도 계속해서 좀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부 법학 교수들 얘기가 두로프처럼 이제 머스크도 표현 자료를 내세워가지고 X에 대한 어떤 통제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거부감을 보여왔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언젠가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거나 투옥될 수 있다. 그런 물론 조심스러운 그런 전망도 합니다. 머스크는 여기 뉴욕타임스에서 이제 논평을 요청하니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프가 체포된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머스크가 X에 글을 올렸는데 어떤 글을 올렸나 하면요. 당신이 2030년쯤 유럽에서 그러니까 인터넷 유행 콘텐츠를 좋아했다는 이유만으로 처형됩니다.
이런 약간의 그 불만조의 글을 올렸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근히 표현의 자유, 뭐 밈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의식한 것 한 같습니다. 거네요. 네. 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와 관련해서 마두로 대통령에 의한 부정개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 와중에 인공지능 기자가 보도하게 하는 편법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뭐 대선 결과에 대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계속 압박하는데도 네. 뭐 마두로는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대해서 자기네 언론이 비판하면 아주 뭐 가차없이 이제 이른바 뭐 테러 혐의까지 씌워가지고 지금 보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9명 이상의 기자가 테러 혐의로 지금 연행이 된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자구책으로 보도를 하되 직접 하는 게 아니라 AI 기자를 아바타로 내세워가지고 보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책임 소재가 조금 이제 좀 흐려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보도를 하는데 여기 대해서 지금 뭐 인근 국가 그 이런 언론 관계자들 얘기가 이게 지금 단순한 눈속임이 아니다. 진실을 전하는 언론인이 박해를 피하려는 절박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했고요. 그리고 뭐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소셜 미디어 계정도 지금 대부분 차단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미 그러니까 그 이후에 9명의 기자가 연행이 됐고 AI를 통해서 뉴스를 내보내는 사례가 는다는 건데 여기 동참하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좀 늘고 있고 많다는 한 거죠. 20개 기관에서 한 네. 100명 이상의 기자들이 이제 이렇게 아바타 만들고 해서 이렇게 하는 컨텐츠도 만들고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그 데모 실상이라든가 이제 시위대가 많이 총격 받아 죽은 것도 폭로를 하고 하는데 글쎄 마두로가 여기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지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네. 구체적인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친구라는 의미의 여성 아바타 라차마, 뭐 남성 아바타 엘파나 이런 구체적인 이름도 좀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네. 그 아바타들이 드러나가지고선 뭐 네. 실상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그런데 저는 사람이 아닌 AI입니다. 이렇게 딱 밝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시위대가 막 총격으로 죽었다, 뭐 정부가 무슨 뭐 이렇게 막 구금한다 이런 걸 막 폭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진실을 전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의의가 있다 이런 평도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새로운 측면이 이제 부각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한국 사위로 불리는 좀 유명하잖아요. 네, 공화당 소속의 미국 공화당 소속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 얘기인데 11월 연방 상원 선거에서 선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2015년부터 8년간 메릴랜드 주지사를 연임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메릴랜드 출신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메릴랜드 주는 아주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연방 상원의원이 이 사람 민주당 소속인데 3선을 해서 이제 이 사람 더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흑인 여성이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도전을 해서 자기가 이제 최초의 메릴랜드주 출신 흑인 연방 상원의원 데리고 하는데 네. 이제 호건이 이런 그 민주당 텃밭에서도 상당히 선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똑같이 46% 지지율을 받았다는 겁니다. 8%는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힌 걸로 돼 있고요. 네. 지금 뭐 2020년 대선 때 여기서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33% 차로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 그야말로 민주당 텃밭인데 호건이 상당히 여기서 지금 이제 선전을 하는 겁니다. 공화당임에도.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한 선전을 지금 보이고 있고 아시다시피 8%는, 호건은 네. 그 공화당인데 상당히 온건파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계속 아주 완강하게 트럼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해왔죠. 네. 그런 가운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뭐 딥블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딥블루 굉장히, 지역이죠. 네, 메릴랜드가. 우세 지역. 네. 이런 조사 결과가 좀 놀랍다 이런 평이 이어지나 봅니다. 이번 조사에서 보면은요, 해리스가 트럼프의 32%포인트를 앞선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도 호건이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공화당은 그 전국이 공동의장이 트럼프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그 공화당 쪽에서 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강경 세력들이. 그런 와중에 트럼프가 지난 6월에 워싱턴 DC에서 공화당 의원들하고 만나서 호건이 이렇게 저렇게 좀 튀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나 그 사람 선거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슬그머니 좀 러브콜을 보냈는데 여기 대해서 호건이 난 그 사람 지지 원치도 않고 관심도 없다. 즉각 일축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이제 민주당 러닝메이트가 되니까 글쎄 뭐 같은 주지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축하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공공복무에 대한 그 헌신에 늘 감사해왔다. 아주 서슴없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화당 그 주류죠.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강경파 트럼프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그야말로 골칫거리인 셈입니다.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역시나 미국 대선과 정치와 관련된 얘기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대로 가면 좀 많이 불리해질 것이다. 이런 위기감이 그 당 내부에서도 좀 거세진다고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이 추세로 가면은 이거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해리스를 효과적으로 공격하지 못하고 자꾸 인신공격만 한다는 데에 대한 불만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에 며칠 전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자기 이제 사퇴하고 트럼프 지지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런 사람을 뭐하러 받아들이느냐는 그런 불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 기부자 한 사람이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대로 가면은 질 거다. 선거 전략 바꿔야 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고요. 네. 공화당 전략가도 공화당 당원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박빙승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위기감을 느낀다 이렇게 또 귀집을 했습니다. 경제 관련된 공약 이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특히 트럼프의 그 보편 관세에 대해서 공화당 그 후원자들 가운데 그 소매업 쪽에 있는 사람이 이를테면 소매업의 황제로 불리는 이제 아트 포프라는 억만장자가 아주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투표 전까지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않을 거다. 아주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람은 앞서 공화당 경선 때 니키 헤일리를 지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지금 그 2016년 대선 때 자기를 이기게 만든 올드 멤버들을 지금 급하게 불러들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걱정하지 말라. 지금 유권자들이 아직 해리스의 정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해리스가 야, 저 사람 진짜 진보적이네 이런 걸 알게 되면은 달라질 거다. 허니문 오래 못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지금 그게 과연 어떤 어느 정도 먹힐지는 의문이라는 게 파이낸셜 타임스 지적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뭐 해리스가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뭐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또 제기를 했다고요. 해리스 과거 연애사 문제 네. 얼마 전에 트럼프가 그걸 좀 거들먹거렸다가 좀 별로 재미 못 봤죠. 이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가 그저께 자기 그 트루 소셜 계정에 달린 댓글을 다시 그러니까 리트윗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해리스하고 힐러리의 과거 이렇게 같이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밑에 어떤 글이 달렸냐면요. XXX가 두 사람 경력이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쳤는지 보는 게 참 재미있다. 이건 아시다시피 이제 해리스가 과거에 초년병 시절에 그 윌리 브라운이라는 그 당시에 그 상당히 캘리포니아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하고 좀 스캔들이 있었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클린턴, 그 힐러리 남편 클린턴의 그 과거 섹스 스캔들 이런 걸 이제 슬그머니 좀 암시한 것이다. 암시한 거란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건데 이게 뭐 글쎄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뉴욕타임스 지적은 해리스 캠프가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특히 그 연애사 같은 걸 들먹이는 거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조금 논란이 됩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여론조사 결과 특히나 경합주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또 트럼프 지지를 공식 선언한 이후에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이후 짚어봐야 조사가 될 것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그 정치전문회 더 일하고 에머슨 대가 이제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7대 경합주별로 한 200명 정도씩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팽팽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7개인데 3개는 해리스, 3개는 트럼프, 하나는 동률. 그런데 모두가 오차범위 아닙니다. 네. 그야말로 백중세입니다. 어디에서 몇 퍼센트 나오고 있습니까?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는 해리스가 앞선 걸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오차범위 아닙니다. 뭐 1%포인트, 뭐 2%포인트 차가밖에 안 되고요. 트럼프는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역시 똑같은 오차범위 아니고요. 펜실베니아는 48%로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번 조사 전에 로버트 케니어 주니어가 전국 지지율이 한 5% 정도 안팎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흡수가 된 셈이죠. 그게 반영이 됐고 전국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반면에 US 투데이가 네. 미국 미국 서퍽대하고 같은 시점에 조사를 전국적으로 해보니까 이거는 해리스 상승세가 확연하다는 겁니다. 48대 43%. 그런데 이제
같은 조사가 지난 6월 하순, 그때는 이제 바이든이 후보였죠. 그때는 네. 바이든 트럼프한테 한 4%포인트 밀렸으니까 확연히 뒤집어진 거죠. 네. 이번 그 USA 투데이 조사에서는 히스패닉 흑인 청년 같은 그 전통적인 민주당 성향 그 유권자들이 돌아온 게 확연하다는 겁니다. 특히 연간 수입이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미만인 그런 케이스는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23%포인트 앞섰다는 겁니다. 지난 6월 조사 때는 트럼프가 바이든에 여기서 3%포인트가 앞섰으니까 뭐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네. 지금 이런 그 저소득층이 한 1억 명 정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게 큰 판도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게 USA 투데이 분석입니다. 이제 8월도 거의 마무리가 됐고 9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9월에도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면 9월 10일 TV 토론이죠. 그렇죠. TV 토론이죠. 네, 이게 또 어떤 그 전후로에서 영향이 있을지 계속 지켜보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캠프가 미국 팝스타 이 노래를 허락 없이 사용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계속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비욘세도 그렇고 비욘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프리덤이라는 그런 자기 대표적인 곡은 민주당 스스로 해서 민주당이 사실 캠페인송으로 쓰고 있는데 이걸 또 트럼프 캠프에서 무단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내리지 않으면은 고소하겠다고도 경고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세계적인 록밴드 있죠. 네. 푸 파이터스. 여기도 지금 자기들 곡을 썼다 그래가지고선 하라고 이제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로얄티 내라. 그러면서 그쪽 그 음반사 얘기가 로얄티 받으면 해리스 캠프에 기부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셰린 디온 그 타이타닉 주제곡 얘기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고인이 됐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소울 아티스트 아이작 헤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유족들이 제소를 했습니다. 41억 원 정도 내라 하는데 그 승소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네. 영화 쪽 얘기도 있네요. 에일리언으로 유명한 배우 시고니 위버가 또 그 영화와 뭐 해리스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을 한 게 좀 화제가 되네요. 이제 보니까 74살이나 됐네요. 그저께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평생 공로 황금사자상 받은 뒤에 회견을 했는데 기자들이 당신 영화가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얼마나 영향을 줬다고 보느냐니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 질문 받는 자체가 나한테 영광이다. 눈물까지 글썽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강한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여성이 강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성은 반드시 해내고야 만다. 이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바타 시리즈 고스트 버스터스 같은데 이런 강한 역할을 많이 했죠. 네. 자, 다음 얘기. 뭐 오늘 정치와 관련됐는데 연예계 얘기도 좀 있는데요. 네. 오아시스 15년 만에 재결합하는 브릿팝의 전설 오아시스인데 이게 뭐 스위프트 무색한 티켓 파워가 있다고요. 90년대 네. 90년대 아주 영국 이른바 브릿팝 전설이었죠. 근데 이제 해체했다가 15년 만에 재결합해서 내년부터 이제 영국 순회 투어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순회 투어 매출이 한 4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7천억 원이 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보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그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그 유럽 투어 하고 나서 팝 아티스트는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렸는데 물론 그거보다는 적지만 공연 횟수 자체가 워낙 이제 서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위프트는 60회 공연을 했는데 지금 이 오아시스 재결합 공연은 14회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액수를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유럽 투어까지 본토까지 투어를 하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그야말로 그 과거의 향수를 이제 불러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스위프트는 뭐 스위프트 한번 움직이면 그 지역의 경제라고 경제가 하죠. 네. 뭐 들썩들썩 할 정도의 내년 효과인데. 7월 4일부터 네. 이제 영국 공연을 이제 투어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아시스가 이렇게 재결합 공연에서 성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분석이 나오는데. 사실 뭐 비틀스, 뭐 스팅, 그다음에 로링스톤스 같은 이제 그런 그 다음 세대쯤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 90년대 하니까 저도 뭐 이 오아시스 노래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 이런 식의 향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복고풍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팬들도
얼마든지 끌어들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른바 브리팝 밴드 그 선배 밴드들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블러라는 팀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예매 몇 분 만에 전석 매진됐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오아시스 밴드의 를 주축이 갤러거 형제들인데 이 두 형제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뭐 법적 소송까지 해서 이게 또 공연을 하겠다고 해놓고 만약에 형제 부딪히면 또 이게 공연이 제대로 될지 그게 가장 큰 열쇠다. 또 이런 식의 약간의 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뭐 팝 얘기도 그렇고 영화 얘기도 그렇고요. 미국의 정치권 얘기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얘기이기도 했고 오아시스 얘기까지 오늘 좀 연예계 얘기가 많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